자, 뭐 그래도 2단원 들어가기 전에 뭐 1단원 우리 1단원에서 배운 거나 그냥 간단하게 정리나 해놓고 2단원 들어갑시다. 우리 1단원에서 이제 정리한 것 중에서 그냥 중요한 게 뭐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배웠다. 그래서 이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냥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게 되겠죠. 화학식량을 구하는 거나 화학식량이 뭔지 이거는 뭐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 화학식량은 몰수를 구하는 데 쓰니까 중요한 거기도 하겠지. 뭐 아무튼 그런 얘기랑 그 다음에 몰농도라고 하는 새로운 농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뭐 기체 공식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1단원에서는 얘네 네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연습한다가 일단 우선일 겁니다. 실제로 계속 얘기했다시피 1단원은 문제가 어려운 거고 그럼 결국 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연습이 충분히 필요한 거니까요. 뭐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되고 사실 뭐 양적 관계 부분도 있긴 있는데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부분도 있긴 있는데 사실 어려운 건 얘가 제일 어렵긴 한데 지금 드림 프린트에서 3, 4페이지까지 합쳤을 때 양적 관계에 대한 질문은 제대로 없습니다. 여기에 보통 양적 관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야 좀 들어가는 게 맞긴 하기 때문에 이런 프린트 형태로는 안 만들어졌고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이걸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냥 우리 문제집 풀면서 양적 관계는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설 지나고 우리 2단원 진도 다 나간 후에 얘기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 2단원 으로 가보면 우리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단원명이 화학의 언어 이렇게 해서 주로 얘기했던 게 언어 그러니까 약속의 개념이었지.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약속하고 몰농도라고 하는 새로운 농도를 약속하고 양적 관계에 대해서도 뭐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약속하고 결국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2단원에 넘어오면요 2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거는 원자의 구성입니다. 원자의 구조. 그냥 쭉 더 나열을 해보면요 우리가 3단원에서 관심을 갖고 얘기해 볼 거는 분자의 구조가 될 거고요 그리고 4단원 같은 경우는 뭐 삼염기 산화환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것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단원 4단원은 2학기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장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한 여름방학 때쯤 돼야 다루기 시작하겠죠. 여러분들 일단 기말고사를 끝나야 기말고사 끝난 뒤에야 다룰 텐데 그래서 요거 일단 빼놓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요 원자의 구조 얘기인데 뭐 사실 원자 구조 얘기는 일단은 설명하면서도 워낙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치? 근데 그런 단순한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 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뭐부터 알아낼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게 된 원자 구조 우리가 알게 된 원자 구조가 뭐죠? 원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해보면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뭐와? 원자핵과 전자. 그쵸? 우리가 가장 편하게 얘기해볼 수 있는 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알아내기까지의 과정을 일단 우선 좀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 그대로 원자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알게 된 형태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일단 먼저 좀 보겠다. 이런 식의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일단 먼저 얘기해 볼 만한 사람이 정말 옛날 사람들 기원전 약간 일로 가서 고대 그리스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뭐 탈레스라던가 이런 사람들 들어봤죠? 뭐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시절. 그때 애초에 우리 원자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정의는 어떤 개념이었었어? 혹시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화학에 대해서 뭐
원자, 원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었죠? 그렇죠. 사원소설. 그렇죠.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서로 바꿔서 연금술 같은 것도 얘기하고 막 일단 뭐 사실 개 헛소리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긴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예전에 제일 처음에 이제 사원소설이 있었어.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좀 되게 미개한 헛소리 같은 느낌이지. 근데 아무튼 그 시절에는 저 사람들도 되게 똑똑했던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실제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뭐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진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뭐 그 시절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을 텐데. 아무튼 그 사원소설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원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흘러오면서 어떤 발견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 뭐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뭐 원자에 대한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마찬가지로 기원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관심 가질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쭉 흘러와서 원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적 원자 모형 말고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대 이전의 시대를 근대라고 하잖아요. 약간 근대적 원자 모형, 진짜 실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근대적 원자 모형의 시작이 됐던 볼턴부터는 안 할 거고 톰슨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톰슨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이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해서 원자에 대해서 밝혀낸 게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톰슨의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1800년대 뭐 이쯤 와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적 원자 모형의 시작이 되게 최근인 거지, 비교적.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소설, 이건 아까 기원전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이 동안 화학에서 원자에 관련된 이런 것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인 거지, 그 외에 뭐 물리학이나 뭐 다른 과학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게 이미 밝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 긴 세월 동안 써오던 개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사이의 시절 동안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개념을 계속 꾸준히 쓰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이미 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 잠깐만 갑자기 불안해졌어. 네, 괜찮네요. 자, 전류가 잘 흐르고 있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고 있으니까는 뭔 소리예요? 네,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뭐예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그냥 팩트가 아닌 거지.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그러니까 가정을 했었을 뿐 실제로 흐르는 건 전류가 아니라 전자였던 거잖아. 그것도 어디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근데 왜 우리는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잖아.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했던 세월이 너무 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아낸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냥 지금 와서도 사실은 아니더라도 대충 그런 식으로 쓰지 뭐,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는 전자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전자라는 것에 대한 존재를 제대로 알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 가는 거야. 그냥 그걸 우리가 어떤 전기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대충 정해놓고 써먹은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약속에 가까웠던 거죠, 얘도. 뭐 진짜 어떤지 사실 파악은 제대로 안 되니까 대충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별로 이제 뭐 연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의 전극을 가진 전원이 있어야 돼요. 그치? 전압을 공급해주는 걸 전원이라고 보통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선이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전구 올려놓고 전구가 켜지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전구가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고 우린 그냥 그걸 전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도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이 도선에 공급된 전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 보니까 갑자기 분명히 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우리가 원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아니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 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도선이 없어도 뭔가 흐르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근데 그럼 제가 도선이 없이 뭔가 흐르려면 이 사이에 움직여야 되는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도선 안에서 뭐가 알아서 움직이겠거니 했었는데 도선 밖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다른 물질과도 관계가 있을 거인 거잖아. 도선 안에만 존재하는 어떤 막 미지의 어떤 것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냥 사실 얘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냥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이 상태의 과학자라고 생각해보고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제일 궁금했던 건 그래도 이 전기라고 하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던 시절인 건 확실하니까.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던 시절인 건 맞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럼 이 사이에 흘러가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부터 알아내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냐.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금속판을 달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진공관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진공관을 쓰는 이유는 그냥 그런 거야.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에 다른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게 하는 거겠죠. 사실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 게 도선이 없는데도 전류가 흐르게 된 게 제3자 지금 이 상황과 상관없는 무언가가 관여해서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런 다른 것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관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전압을 높게 걸어주니까 계속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걸 확인한 뒤에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 움직이는 무언가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전극을 준비해서요. 위에다가 플러스 전하, 아래다가 마이너스 전하 이런 식으로 전하를 서로 다른 전하를 위에 더 걸어주는 거야. 위아래에다가.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실험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과정은요. 실험을 설계하고 나서 내가 이 실험의 결과가 뭐일지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는 원래 이 실험을 설계해놓고 이 실험의 결과는 어떨 것이야 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우린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여기서 나와서 이 마이너스로 가는 무언가가 당연히 플러스 쪽에서 출발했으니까 플러스를 띌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요 마이너스가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휘어서 아래쪽 이쪽 근처에서 이쪽 부분에서 검출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치? 이게 제일 일단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이 당시까지 알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맞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요 뭔가가 부딪히면 빛을 내는 형광도료를 이제 이 진공관 안에다가 발라놓게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형광도료라고 하는 게 뭐 딱히 평소에도 엄청나게 빛을 내거나 색깔을 띠고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와서 충돌을 일으키면 빛을 띠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광보단 야광에 가까운 건가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물질을 발라놓고 그래서 이제 실험을 딱 진행을 했어. 그리고 예상 결과는 이쪽이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실제 실험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검출됐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해석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험을 설계한 사람이고 이 실험을 한다고 해보면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뭔 소리냐? 일단 출발하기를 여기서 출발해야 이쪽에서 검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게
플러스 쪽에 끌려서 이렇게 휘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결국 결론이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겠구나, 음전하를 띠고 있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나온 무언가를 이름을 음극선이라고 정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실험은 전체적인 명칭이 음극선 실험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흔히 톰슨의 음극선 실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극선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근데 여기서 아직 중요한 게 두 가지. 뭐와 뭐를 모르냐면,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얘가 입자의 형태인지 아니면 입자가 아니라 단순한 에너지의 이동인 건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인 건지, 아니면 이름을 음극선으로 지은 것답게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의 이동을 뭐라고 불러요? 호호. 에너지의 이동을 뭐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물질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해서 에너지만 전달되는 걸 그치, 파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에너지만 이동하는 걸 파동이라고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치?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 즉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사실 정확하게 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실험은요, 조금 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진짜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뭐 사실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입자인지 단순히 에너지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파동 같은 건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를 하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되냐면, 일단 똑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고전압을 걸어줄 전원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공관을 둡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이제 바람개비를 두는 거야. 네, 바람개비. 앞타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림 잘 그리지 않아 그래도? 네, 그쵸? 그러니까 앞타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그림을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 배웠거든요, 분명히 미술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니까. 그것도 학원 다녀서 배운 게 아니라 친구랑 둘이서 과외를 받았어요, 1대2로. 다 진짜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바람 불면 바람개비가 움직이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뭐가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입자. 입자. 딱 단어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럼 입자를 넣어서 뭔가 길게 해보면, 사실 단어 하나의 키워드로도 만들 수 있긴 해요. 공기를 넣어서 그럼 만들면. 자,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람개비가 무슨 에너지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냥 바람개비가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람개비가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바람이 가서 얘한테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바람이라고 하는 게 갖는 에너지는 결국 또 이건 무슨 에너지예요?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애초에 이것도 운동 에너지라고. 왜? 바람은 뭔데? 공기 입자가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니까. 근데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죠? 2분의 1 mv 제곱 이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속력이 생기니까 에너지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근데 결국 운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m, 질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가 운동을 해서 운동에너지 형태여야만 결국 저 바람개비를 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지. 왜냐면 단순히 에너지를 준다고 바람개비가 돌아가진 않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바람이 안 부는 상황에서 바람개비 들고 태양에다 이렇게 내밀어서 태양 에너지 받는다고 바람개비가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에너지 아무리 줘도 안 돌아가잖아. 결국은 이 날개를 쳐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면 바람개비는 안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을 가졌느냐 아니냐, 즉 입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갑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그럼 얘는 입자구나. 그리고 사실 여기서 실험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이게 전자의 직진성을 뭐 관찰하기 위해서 한 실험도 있고 막 몇 가지 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당장 우리가 꼭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건 이 정도의 실험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음전하를 띤 어떤 입자를 발견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결론 뭐? 이때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톰슨의 실험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 원자 모형의 첫 형태인 톰슨의 원자 모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의 발견으로 톰슨. 참고로 이 앞에 뭐 양성자 발견 골트슈타인 뭐 이딴 것도 막 나오고 그래. 실제로 작년에 어느 학교였더라? 아니 진성 말고 어느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명문인가? 명문인가 광문인가 뭐가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어느 학교에서 막 시험 문제로 골트슈타인 물어보고 막 그런 것도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우리는 골트슈타인까지는 얘기 안 할 거고 톰슨 얘기나 하고. 그래서 이 톰슨의 전자 모형은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원자 모형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일단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전자라는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존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는 사실이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도 존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어떻게? 얘는 뭔가 초코칩 쿠키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쿠키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라고 하는 초코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박혀 있구나 라는 느낌인 건데 근데 사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푸딩 모형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요즘은 푸딩 모형이라는 표현도 잘 안 쓰니까 그냥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이런 형태라고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톰슨이 이렇게 발견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를 여기다 맞춥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원자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로 다음 실험을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누구냐면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러더퍼드는 이제 실험을 하나 더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나 고안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실험이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엄청 자세히 알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헬륨 원자 핵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충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뭐 어떤 뭐 방사선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입자를 쏜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이런 알파 입자를 발사하는 이렇게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실험을 하겠다. 약간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보다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기도 한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밖에 관심 갖지 말고 옆에 관심 갖지 마시고 저기 시끄러운 거 제가 이제 너네 가르치면서는 당연히 한 적이 없겠구나. 제가 이제 작년 고2들한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학원을 그만둘 생각인데 결국은 그래도 너네 입시 끝날 때까지는 있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내가 학원을 그만둘 거거든 언젠가. 근데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안 그만둘 겁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돈도 많은데 이 학원을 왜 그만둡니까?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을 자르고 말지. 걔 맘대로 학원 운영할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아무튼 근데 제가 1등 당첨되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이 저 치킨집 내보내는 거예요. 저 너무 시끄러워.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아무튼 자, 계속 해봅시다. 일단 그냥 단순히 화학적인 질문. 자, 산소 원자, 산소의 원소 기호가 뭐죠? O. 왜? 산소가 영어로 뭔데? 옥시즌. 좋아요. 산소가 영어로 옥시즌입니다. 근데 산소 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산소 이온은 산소 이온이라고 잘 안 부르고 산화 이온이라고 부르지. 뭐죠? O E-. 이 사람들 알죠? 알지? 알지? O E- 산화 이온이 있어요.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나 궁금하긴 해. 그렇게 하면 알아들을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무튼 이거 뭐야? 산소 이온이잖아. 영어로 옥시즌 아이온입니다. 그냥 이온이 원래 영어예요. 이온이 영어로 이온이에요. 예, 알겠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온이라는 식으로 더 발음을 많이 하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옥시즌 아이온 이런 정도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질소 같은 경우는 니트로젠이라서 N일 거면 그러면 N3- 사실 이런 이온은 실제로 보기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아무튼 만들어 두면 이건 이제 니트로젠 아이온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소는 영어로 뭐죠? 네,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젠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 기호를 H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수소 이온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 이제 산 이온이라고 제일 많이 부르는 H+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 되겠어? 하이드로젠 아이온, 하이드로젠 이온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고.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영어 표현. 이거의 영어 표현이 이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게? 프로톤. 에? 뭔가 들렸는데. 프로톤 무슨 뜻? 양성자라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H+ 같은 경우는 그냥 양성자예요. 왜냐면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일단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몇 개예요? 하나. 양성자가 하나니까 중성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왜? 중성자의 존재 의미 자체가 양성자들을 묶어주는 게 중성자의 존재 의미인데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중성자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수소한텐 중성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자핵 안에 양성자 하나 들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원자핵이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에 전자 하나 둘러싸고 있었던 거는 양성자를 전자 하나가 둘러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H+ 쟤는 전자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그쵸? 전자 하나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워봐. 양성자잖아. 실제로 H+ 쟤를 양성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거를 확장시켜서 뒤에 4단원 가면요. H+ 주계 받게 이렇게 적어놓고 읽을 때 양성자 주계 양성자 받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거 자체가 양성자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 뒤에 얘기할 걸 살짝 당겨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자연계에서 H+란 물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 상태로 존재하면 진짜 큰일이 나요. H+는 이제 레몬즙 막 이런 뭐 탄산음료 이런 데만 해도 H+ 이온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얘는 산이온이니까 산성인 물질에는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면요. 양성자가 물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레몬 주스 놓고 흔들면 양성자끼리 부딪혀서 핵융합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쵸
콜라 흔들면 콜라가 터지는 게 아니라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양성자, 그러니까 H+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배울 건데 H3O+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이건 그냥 뒤에 걸 살짝 땡겨온 거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H+ 자체는 진짜 직접적인 양성자 그 자체예요. 이 얘기가 사실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자 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거고, 이건 다시 돌아와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느냐?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걸 발사를 해줄 건데, 그 앞에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정말 얇게 편 금속 박을 하나 갖다 놓을 거고요. 이 금속 박은 이제 금을 주로 씁니다. 금박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되게 얇은 금속 박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 실험 설계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여기 알파 입자 쏴주는 기계 놓고 여기다가 판 하나 갖다 놓고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 그리고 이 둘러싼 이 내부에는 이 종이 자체가 뭐냐면 이 알파 입자를 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알파 입자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속박이 있어요. 금속판이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톰슨 모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험을 보면 결국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입자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왔을 때 저 톰슨 원자 모형에 따르면 결국은 원자 내부는 저렇게 꽉꽉 가득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금속박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들지. 물론 쟤네들이 배열되다 보면 빈 공간이 조금씩은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엄청 많은 빈 공간이 존재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실험의 예상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튕겨져 나오겠죠. 즉 반사되는 게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는 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검출이 이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 톰슨의 원자 모형을 알고 있는 상태로 실험 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야. 근데 실제 진행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의 99%가 다 이 뒤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만 여기서 검출이 돼요. 그럼 이 결과는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이 금속판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거? 이 원자 안에는 빈 공간이 존재해야 되네. 원자 안에는 이 알파 입자들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니까 뭘 떠올리게 됐어요? 이제 원자핵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앞에 음극선 실험에 따르면 전자는 자유로워야 되잖아. 아까 막 도선 밖에서도 전자들이 막 발사돼서 움직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전자는 이 원자핵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이 알파 입자들이 지나간 거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원자핵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해준 게 그 와중에 튕겨져 나온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왜냐면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오려면 결국 거기서 버티고 있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원자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입자가 튕겨져 나오게 된 건 원자핵이라는 거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대부분의 알파 입자들이 통과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랑 유사하죠.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 돌고 있는 형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이랑 유사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밝혀졌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띠게 되는 이렇게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야? 호호.
오, 예, 보어의 원자 모형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요. 그리고 보어의 원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게? 그쵸? 너무 복화술 같아서 누가 얘기한 건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전자 껍질, 그쵸? 전자 껍질의 존재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러더퍼드는 그래서 아무튼 전자가 얘 밖에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뿐 결국 얘는 전자가 몇 개가 됐든 그러니까 막 원자번호가 엄청 커져갖고 전자수가 엄청 많아도 그냥 모두 다 같은 궤도에서 다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인데, 근데 이제 어떤 흐름이냐면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인정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수소선 스펙트럼 실험이에요. 스펙트럼이 뭡니까? 스펙트럼이 뭡니까? 오, 좋아요. 그렇지. 키워드는 이거죠. 분광기. 그러니까 어떤 광원에서 나온 빛 혹은 어떤 광선 아니면 어떤 선을 우리가 분광기를 이용해서 분광했을 때 그 결과 나타나게 되는 걸 그냥 우리는 싹 다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스펙트럼이 태양을 이제 분광한 거죠. 우리 분광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 분광하는 거 막 그 이렇게 생긴 프리즘, 그렇죠?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분광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 태양빛 분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나와? 수소가 나온다고? 태양빛 분광하면 무지개 나와야지. 수소가 왜 나옵니까? 무지개가 나와야지. 우리 태양빛 분광시키면 무지개 나오잖아. 실제로 우리 태양의 스펙트럼은 비 오는 때마다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지개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그 태양을 분광한 것처럼 그렇게 무지개처럼 보이는 형태의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너무 물리 시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 연속 스펙트럼 말고 이제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면 그 태양을 제외한 전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태양, 별, 이런 우리 우주에 있는 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광원들은 결국 다 연속 스펙트럼이 아닌 선 스펙트럼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린 태양빛이 그냥 백색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똑같이 백색인 요거 LED 등이거든요. 요거랑 그 다음에 똑같이 백색인 형광등이랑 가져와서 다 분광해보면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무지개가 나오지만 얘랑 형광등은 서로 다른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실제로 선 스펙트럼의 결과도 달라요. 왜냐면 빛을 내보낸 물질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빛이라고 하는 걸 내보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스펙트럼이 달라져요. 이유는 뭐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스펙트럼을 얻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 종이 위에 어떤 파장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선의 형태로 쭉쭉쭉쭉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태양은 그 모든 파장의 빛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쭉 연결돼서 연속적으로 나와서 무지개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까지 들어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 형태로 나오게 돼. 근데 자, 아까까지 우리 계속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 실험을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실험은 일단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 수소선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은 어떻게 되는 실험이냐면 얘는 이제 수소 원자를 갖다 놓고 얘한테 에너지를 줘요. 보통 에너지를 주는 방식은 강제로 엄청나게 강한 빛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에너지를 줘. 그리고 얘네들은 시간을 지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다가 냅두면 결국은 다시 얘네들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출하지 않으면 약간의 자극을 줘서 방출하게 만들면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줬다가 얘네들이 어떻게 방출하는지를 봤을 때 그 방출하는 걸 분광해본 게 수소선 스펙트럼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왕창 갖다 놓고 에너지를 줬다가 얘네들이 방출하는 걸 관찰하는 게 수소선 스펙트럼 실험이에요. 그럼 만약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는 너무 어렵죠? 그치?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냐면 얘는 이제 모두 다 전자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뭐 어떤 힘이 작용하죠? 인력. 우리가 흔히 뭐 정전기적 인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인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인데 왜 저 전자는 플러스한테 안 끌려 들어가요?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이죠. 비슷한 현상을 우리는 되게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뭐 항상 지구가 태양에 안 끌려 들어가는 거. 물론 이거는 되게 다른 별들의 뭐 중력도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중력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구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란 말이야. 이걸 되게 흔히 어릴 때 확인해 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하나? 저 어릴 때는 탑블레이드라고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대충 아나? 뭔지? 아무튼 팽이 있잖아. 팽이를 이제 팽이놀이를 하는 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가 낮은 이런 식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가운데 쪽을 낮게 설계를 해놔. 그래야 팽이들이 부딪히면서 싸우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팽이를 처음에 딱 엄청 세게 돌게 해서 떨어뜨리면요. 얘가 여기서 그냥 돕니다. 분명히 여기가 더 낮은 지역이라서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팽이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얘가 엄청 빨리 돌 때는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잘 돌아요. 그럼 언제 끌려 들어가냐면 얘가 조금 느리게 돌기 시작해야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 이런 개념인 거지. 결국은 얘가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분한 운동을 하고 있으면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우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에너지가 충분히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겠지. 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전자는 원래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얘가 원자핵으로부터 모두 다 같은 거리의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모든 전자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냐? 1층짜리 빌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자들이 다 1층에 그냥 이렇게 모여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올려. 그러면 옥상 올라가겠죠. 그럼 떨어져 하면 다시 그냥 1층 내려오겠지. 이게 전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 수소선 스펙트럼을 실험을 했을 때 모두 다 한 선으로 모여야 되겠지. 왜? 전부 다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할 테니까. 근데 실제 실험 결과 엄청나게 많은 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한 층짜리 빌딩이 아니라 한 층짜리 빌딩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한 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되게 높은 층의 빌딩 같은 느낌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층에 있었던 전자가 뭐 누구는 2층까지만 올라갔다가 1층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요만큼만 방출할 거고 누구는 2층까지 올라갔다가 3층까지 올라갔다가 2층까지만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얘는 요만큼 방출하겠죠. 누구는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까지 떨어지면 얘는 이만큼 방출하겠지. 누구는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이만큼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 방출하겠지. 이렇게 되면 방출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수소들을 갖다 놓고 선 스펙트럼 실험을 하면 여러 개의 선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여러 층의 빌딩, 즉 전자의 에너지가 서로 다른 껍질이 여러 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수소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았다기보다는 이 러더퍼드가 이걸 증명을 못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보어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안해냈어요. 그리고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대박이죠. 사실 되게 오랫동안 쓰이고 있고 지금도 이 다음 원자 모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보어의 원자 모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어의 원자 모형 특징이 뭐야 그래서? 껍질이 여러 개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껍질부터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8개씩 들어가.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옥텟 규칙을 아직도 너무나 잘 써먹고 있단 말이야.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아까 산화이온이 OE-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산소라고 하는 애가 전자를 8개 가지고 있는데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6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서 전자 2개를 더 얻는 애. 그래서 OE-. 지금도 우리 쓰고 있잖아. 실제로 보호 원자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 맞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비탈까지는 안 넘어가고 아마 보호 원자 모형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보호 원자 모형에서 아까 그 수소선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과정에 이제 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수소선 스펙트럼이 실험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선이 막 나와요. 대충 그릴게요. 선이 원래 특징이 좀 있는데 지금은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 풀면서 뭐 특징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하고 이렇게 선이 여러 개 있으면 결국은 이 종이 자체는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광과 이 분광하게 되는 이 분광 도구랑 그 다음에 앞에 이 선이랑은 요 종이랑은 항상 같은 위치를 고정을 시켜놔요. 왜냐면 그래야 이 분광 결과 얻어진 이 선은 항상 형광등을 분광해서 얻었든 수소선 스펙트럼 실험에서 나왔든 아니면 뭐 다른 거 어떤 빛에서 얻었든 상관없이 이 위치에 나온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빛인 겁니다. 똑같은 파장을 가진 빛이에요. 이렇게 딱 설계를 해놓은 거지 애초에. 왜냐면 분광판이랑 이거랑 다 위치 다 고정시켜 놓으면 당연히 항상 글로 굴절되는 애는 항상 글로 가는 애들은 조건이 똑같은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충 설계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반대로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그러니까 파장을 보고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나온 건지를 보고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이 선이 나왔으면 이 위치에 나온 선이라면 얘는 파장이 얼마고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수소선 스펙트럼에서 나온 각각의 파들의 에너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에너지가 나오게 되도록 원자 모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수소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껍질 얘가 이제 갖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1,312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에너지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는 원래 뭐 갖고 있는 양의 개념이어야 되니까 플러스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스칼라 벡터 봤을 때 이제 양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값이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전자가 실제로 갖고 있는 에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가장 자유로운 전자, 즉 수소핵으로부터 히읗이 2개인 것 같아. 아무튼 예, 수소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짜 자유로운 자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에너지 차이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장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 전자를 에너지가 0이라고 잡아놓고 얘와의 차이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312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와요. 얘는 이만큼 낮다.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벗어나려면 1312만큼 흡수해야 수소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 각각의 파가 나오도록 계산을 한 결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312 그 다음 애가 마이너스 4분의 1312 그 다음 애가 마이너스 9분의 1312 그 다음 애가 마이너스 16분의 13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25분의 1312 이렇게. 그렇게 잡아놓고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어요? 얘는 1분의 1312, 얘는 2의 제곱분의 1312, 얘는 3의 제곱분의 1312, 얘는 4의 제곱분의 1312잖아. 그러니까 즉 이거를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이런 정도로 표시가 될 거란 얘기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제 얘가 첫 번째 껍질이니까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부여를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이렇게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진짜 에너지 양이 아니야. 얘들은 우리가 요 0과 기준 요 아예 밖에 벗어나 있는 에너지를 0이라고 기준을 잡은 그 전자와 비교를 해서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 에너지 값은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의 상대적인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계산해낸 거지. 그래서 실제 이 차이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뭐 실제로 뭐 그래서 우리 흔히 보호 원자모형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 가장 안쪽 껍질을 K 껍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알파벳 그냥 쭉 가주면 되거든. 이게 K, L, M, N, O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주면 돼. K, L, M, N, O, P 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데 이 표현보다 우리가 익숙하게 써주게 될 표현이,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써줄 거는 요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런 식을 더 많이 써주게 될 겁니다. 왜? 이게 요 식이랑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 자체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의 표현이 되는 거기도 하면서 우리가 뒤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걸 뭐 간단하게 배우면서 넘어가게 될 오비탈 쪽에 넘어가면 그 양자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그 주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쵸. 네. 뒤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관심 갖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이 수소선 스펙트럼에서 얻은 그 수많은 선들을 분류해보면 정확하게 세 부류로 분류가 되더라 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수소선 스펙트럼 실험을 하면 눈에 보이는 빛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고 해요? 가시광선. 그쵸? 가능한 거야. 보는 게 가능한 광선인 거지. 그래서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시광선에서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가시광선도 방사선이다. 방사능이에요. 인체에 무해한 방사선입니다. 안 신기하구나. 네.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근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광선인데 이거 말고도 딱 나머지 추가 부류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좀 물어봅시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예, 에너지는 작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단 말이야. 아까 반비례 개념이잖아요. 그때 자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애가 누구예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 빨간색이죠. 왜? 가시광선 영역은 결국 빨주노초파남보인데 그 중에서 빨간색이 에너지가 가장 작고 파장이 깁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가장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죠. 그때 그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낮은 영역,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스펙트럼 그어놨을 때 요만큼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보면 이거보다 파장이 긴 애들. 그러면 가시광선에서 가장 긴 빨간색보다 더 긴 거잖아. 우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해? 그치. 빨간색 밖에 있는 애들 적외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가시광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짧은 애들이 보라색이었으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에너지가 더 작은 애들은 뭐가 되겠어? 자외선이 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적었네요. 평소 하던 거랑. 그래서 자외선이랑 적외선 순서만 바꿀게요. 자외선, 적외선. 실제로 그래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너무 작고 그래서 우리 세포 피부를 못 뚫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안 주는 거고 자외선 같은 경우 에너지도 크고 파장도 짧아서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암이 걸린다던가 이딴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 유해한 방사선입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이 자외선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 계산 결과에서 지금 보면 얘가 요 가장 바깥쪽 껍질은 N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껍질이 아니라 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N은 무한대 껍질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정의가수가 무한대 껍질. 왜냐면 이 무한대를 아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분모가 무한대면 0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인가 지금은? 알잖아. 그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131이면 0으로 되는 거 맞잖아. 0으로 수렴하는 거.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여기를 그냥 얘는 무한대 껍질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얘는 자유로운 전자입니다. 핵으로부터 벗어난 전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 근데 뭐가 됐든 아무튼 중요한 게 이 n은 무한대 껍질로부터 n은 2까지 이 사이에는 무한대 빼기 1의 껍질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근데 사실 무한대 빼기 1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무한대만큼의 껍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4분의 1, 3일입니다. 근데 두 번째 껍질이랑 첫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4분의 3 곱하기 1, 3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껍질이 무한대개가 있고 여긴 껍질이 한 개 차이밖에 없는데 누가 더 차이가 큰 거야? 얘 에너지 차이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갖는 애들은 다 요 구간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큰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게 아까 얘기한 자외선 영역이 되겠지. 그래서 이 자외선 영역의 특징은 뭐냐면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에너지가 큰 구간인 2에서 1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면 전부 자외선이 됩니다. 이걸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분의 1, 3일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도 거의 무한대개의 껍질이 있는데 9분의 1, 3일리의 에너지를 가져. 근데 이 둘 사이는요 36분의 5 곱하기 1, 3일리란 말이야. 근데 얘는 결국 36분의 4 곱하기 1, 3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뭐야? 여기 이 무한대개의 껍질보다 얘가 에너지 차이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요 구간을 갖고 있는 애들이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영역인 가시광선에 전부 해당하게 된다라는 걸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통해서 밝혀낸 거지.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애들은 N은 무한대에서 N은 3까지 중에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없이 N은 2까지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가시광선이 방출되게 됩니다. 올라가는 건 우리가 준 에너지로 올라간 거고 거기서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방출된다는 거고. 마지막 적외선은 이제 이 구간을 잃게 되면 적외선이에요. N은 3까지 떨어지고 N은 무한대에서 N은 4까지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없이 N은 3까지 떨어지면 적외선이고 N은 4까지 떨어지는 것부터는 유의미한 에너지가 아니라서 스펙트럼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자외선 계열 뭐예요? 네, 라이먼 계열이라고.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계열의 파장이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계열은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적외선 영역은 우리가 파센 혹은 파셴 뭐 이거는 뭐 이름은 마음대로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불러서 우린 지금 요렇게는 전부 다 정확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일단 이거 제일 중요하고 이거 외우는 건 뭐 자라, 가발, 적파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더라고. 그냥 자라, 가발, 적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외우시는 건 편하게 외우시는 건데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사실 보어의 원자 모형 이전까지는 당연히 지금부터 기억해서 계속 가져가면 좋아요. 근데 까먹더라도 나중에 내신 때 가서 다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야. 왜냐면 나머지 다른 내용들을 하는데 크게 쓰이진 않거든. 근데 적어도 보어의 원자 모형만큼은 지금 얘기한 이 보어의 원자 모형 안에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잘